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비 문제 좀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사실이냐, 정말 좀 더 자세하게 가급적이면 그 실록의 대목도 좀 뽑아서 보여달라. 불신의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세종은 노비 폭증의 원흉인가에 대한 팩트 체크 제 3편을 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오늘 되시나요? 다 밝혀주시는 건가요? 못 밝히면 또 한번 별도로 제가 한번 집중해서 한번 특강 형식으로 그때 대화가 아니고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가는 데까지 가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주신 분에 따르면 이용 교수님 막 자기 주장을 딱 적어가지고 쫙 읽어가고 펼치니까 굉장히 설득적이고 막 분명한데 우리 자꾸 대화를 하니까 뭐 이렇게 좀 또 주장하다가 멈칫하고 그래서 좀 아쉽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도 계셨어요. 공부는 원래 대화로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논쟁적 상황이라 그런 것 같아요. 대화와 토론. 확실한 걸 원하시나 봐요. 네. 속 아무튼 시원하게 알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시대 노비 전공하신 분한테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에 있는 또 그 세종시대 노비 문제를 하는 분도 있어요. 몇 가지 논문도 좀 그 사이 검토를 좀 했는데요. 그걸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속되는 우리 주장의 핵심은 이거죠. 이용 교수님은 흔히 세종을 성군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양반 사대부들의 성군일 뿐이고 일반 백성에게는 성군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반 사대부만의 성군이었다는 얘기의 그 주장의 근거는 이분이 주장한 것은 바로 세종 노비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인데요. 바로 주인 고소 금지법,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서 노비의 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것이 세종이 이제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지난번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법을 강력하게 제한한 사람은 당시 이조 판서였던 허조회였고 그 채택자는 뜻밖에도 세종이 아니고 태종이었다는 걸 지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비의 문제 원흉은 태종인가요? 실록을 보시면 그래요. 조선왕조 실록을 제가 캡처해 봤는데요. 그 법을 주인을 고발하는 노비, 또 수령을 고발하는 뭐 백성들 아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이제 제한했는데 그 부분을 허조가 제한을 합니다. 허조가 태종이 머뭇거리자 태종이죠. 상황이었던 신은 늙었사오니 한번 윤허해 주시면 죽어도 눈을 감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거 윤허 안 하시면 죽겠다. 아니 죽어도 내가 한이 맺힌다는 그 강력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자 눈물을 흘리면서 아뢰자 태상왕 즉 태종이 그 말에 감동하여 마음이 움직여서 즉시로 받아들였다. 태상왕 감기염 그 말에 움직여서 종무지하였다고 됐어요. 바로 세종이 아니고 태종이 이 문제를 지금 받아들이고 그걸 이제 수용한 거죠. 갑자기 태종으로 지금 화살이 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팩트로서 그렇습니다. 화살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훈 교수님은 태종은 계속해서 노비를 줄이려고 했고 양인을 늘리려 했다고 그랬잖아요. 일관되게. 태종이.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건 실제로 태종은 종부법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거 상황을 보면 이것은 주인을 고발하지 못하게 이 법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태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점에서 이용 교수님의 그 논리라든가 사실이 근거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들고 나온 것인데요. 세종실록 26년 차 세종의 교지는 왕명이고 법입니다. 노비는 비록 천민이지만 하늘이 낸 백성이다. 하늘천자 백성민이라고 그래요. 노비도 하늘이 낸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부르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해야 되는데
막 함부로 목숨을 해쳐서 되겠느냐. 지금부터는 노비가 죄가 있건 없건 간에 혹시 죄가 없어 말할 것도 있다 할지라도 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때리거나 살해한 자는 법에 따라 처벌하라. 이렇게 명령을 분명히 내리고 있어요. 저도 그 노비를 마음대로 한 주인들한테 처벌한 사례를 많이 봤어요. 네, 놀랍더라고요. 맞아요. 한마디로 처벌을 하던데. 한마디로 그 이용 교수님이 뭐라냐면 호랑이 같은 신하들의 반대에 세종이 노비의 그 인권을 지키는 것을 주저앉았다. 오히려 좌절했다. 세종이 신하랑 싸우지 않았나요? 신하들은 노비가 고소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네. 세종은 그러지 못하게 할 핑계를 찾느라고 오히려 계속 고민하고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제 좌절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좌절이 아니라 집요하게 노비를 부타 봐줄 수 살해한 있는 주인을 방법을 처벌하는 찾아서. 법을 관철시켰다라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주인을 처벌하라. 근데 이용 교수님의 글을 봤더니 98년도에 그런 책의 408쪽에서 이 전교, 세종의 전교를 언급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다지 구속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이게 좌절되었다고 주장하는데 같은 논문의 다른 쪽에서는 구속력이 없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눈에 보이는 사례들을 굳이 이렇게 무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구속력이 없었다고 할 때는 근거가 필요한데 어떤 전거도 없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세종이 이렇게 했는데 책임을 몰아가야 되는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자, 저는 결정적으로 이 세종의 노비 제도에 대한 좀 그 불편함이 느껴졌는데 그건 바로 그 종모법이라든가 이런 것 말고 또 노비 고소금지법에 대한 그거 말고도 노비에 대한 실록에 나오는 계속되어 나오는 그 다른 제도적 조치에 대해서는 일체 그분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여자 노비에게, 관 노비에게 애를 낳으면 종래 일주일만 주던 것을 휴가를 100일로 휴가를 내주고 2단계로 산전 30일, 산후 100일, 총 130일 늘려줍니다. 사람들이 흔히 100일로 주장하는데 그 산후이고 산전 휴가를 추가로 줘요. 130일로. 궁궐에서 했던 이제 양로연에도 네, 천민들도 초대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게다가 이제 남편 노비에게도 30일간의 산간 휴가를 주라라는 그 세종의 이런 진짜 혁신적. 너무 거의 멋있다. 파격적인 진짜 주장에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그건 휴머니즘이 아니면 도저히 머릿속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너무나 현대적인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놀랐죠. 놀라운 것은 그런 노비에 대한 그 양로연에 참여시키라는 권 박사님의 말씀인데요. 실록을 보면 당시 그 양로연이라는 노인들을 공경해서 나이가 되면 이제 그 경복궁에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술을 마시거나 그러면 되게 노비들이 천민 노인들이 잘 예를 갖추지 못하고 옷도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천민 노인은 양노연에서 못 나오게 하시고 양반 출신만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세종 14년 8월 달에 신하들이 주장합니다. 그때 세종이 한 얘기가 아니 양로를 왜 하느냐, 왜 노인을 공경하고 봉양하느냐, 그 나이듦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나이듦 자체로 존경받는 것이지 그 신분 때문에 높고 낮음을 가리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부터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모두 나이가 되면 들어와서 참여해서 즐기게 하라. 이렇게 14년 8월 달에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천민 출신인데 80세 이상인 자는 이제 그 전에 벼슬이 당연히 없었겠죠. 정구품을 주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정구품을 받았어요. 좀 지나서 100세까지 살아질 사람이. 그러면 종육품을 주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8품 이하일 경우는. 그리고 그 아내에게도 똑같은 그 관작에 준하는 봉작, 그 자귀를 주어서 하고 결정적으로 그 몸을 천인에서 면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명예를 주는 거네요. 명예와 그 사람에게 이제 신분을 바꿔줌으로써 그 후손들에게도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 후손도 양민이 되는 거예요? 양민이 되는 거죠. 당연히 과거 시험 보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자식으로서는
부모를 열심히 잘 모시겠네. 모시고 오래 살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간에. 와. 그런 것이 아이고. 세종 때 나와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 종모법 이걸 가지고 양천 교혼법 그걸 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아, 왜 그러셨을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는데 세종의 종모법과 어머니를 따르게 하는 신분을 그 법과 양천의 양민과 천인의 교혼 이 양민에는 일반 양민도 포함되지만 양반도 포함되는 거죠. 서로 결혼을 허용 내지 말하자면 권장했다는 거예요. 세종께서. 그래서 노비 인구가 대확장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팩트로. 하나가 종모법을 세종이 과연 제정했나 양천 교혼을 허용했나 두 가지를 첫 번째 확인하고 두 번째 그 법과 교혼 허용에 의해서 노비 인구가 정말 대확장했나 이걸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종모법은 제가 보기에 일단 사실이에요. 제정했어요. 그동안 이제 태종의 종부법을 지켜왔으나 세종 14년에 이게 자꾸 보니까 왜 세종이 종모법을 채택했느냐 왜 했을 것 같습니까? 참 사람들이 그 팩트를 알고 나면 되게 충격받을 것 같아요. 왜 했을까요? 제가 밝힐까요? 네, 밝혀주세요. 일단 설명 더 진도 나가고 나서 간단히 말하면 그 고미라는 여자 얘기가 나와요. 고미 이름이 고미예요. 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의 막 뺨을 때려요. 이렇게 관가에서 왜? 아버지가 너 내 딸이지 않느냐? 아버지는 당연히 천민 노비죠. 자기 딸을 낳은 관계에서 낳은 딸이니까 너 내 딸이지 않냐? 그랬더니 막 뺨을 때려. 네가 왜 내 아비냐? 실록을 보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그 정도로 막 뺨을 때리고 부정해야만이 아 정말 아닌가 보다. 설마 자기 아버지를 때리겠어?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는 다른 어떤 양민의 딸이다. 그걸 주장하려고 이렇게 아버지 뺨을 때린 거예요. 그 조사 결과 다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또 다른 뭐 친척 한 명을 또 증인으로 세워요. 이 사람은 이 노비의 천인 아버지의 딸이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보면 세종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공과 사의 천한 노비가 자주 남편을 바꾸어서 양민과 천민을 뒤섞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제 그러니까 천민 남편의 씨앗을 갖고 있는데 곧이어서 양민 남편하고 관계를 해서 이 사람은 이 애는 양민 아들 딸이다. 양민 자식이다라고 해서 그 신분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관가에서 소송이 자꾸 붙어요. 그러면 어느 남편의 자식인지를 분명히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세종이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제 아비를 아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그 강상, 윤리의 강상을 폐란시키는 일이 아주 있고 있다 요즘에. 이런 문제 복잡하잖아요. 신분에 요즘 같으면 DNA 딱 검사해서 하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태종께서 이뤄놓은 법, 종부법을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아래로 인륜의 바른 길을 파괴하는 길이 없게 할 수 있으니 모두 의논하여 보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맹사성 많은 신하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때 이제 종부법을 바꿔야 된다.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야 된다. 종모법 폐지를 종모법 주장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14년 3월 15일자를 보면 세종이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대하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날 그렇게 바로 결정한 건 아니에요. 흔히 이때 이제 종모법을 정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는 일단 정했다고 봅니다. 우선 국사학자들도 되게 세종 때 종모법을 제정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이후로 종모법이 제정됐다는 점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문제는 바로 양천 교혼이에요. 그 종모법 다음에 양천 교혼의 관장이 있어야지 이렇게 그 여자 노비들이 애 낳은 자식들이 전부 다 막 노비가 폭발하고 늘을 거 아니에요. 확장될 거 아닌데 이거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걸 허용하라는 뭐 실록이 한 구절도 없고 더군다나 무한적으로 용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훈 교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허용하고 무한정 용인했대요. 그러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실록 아니면 어떤 문집에라도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팩트 체크에서 볼 때 빠져 있다. 두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혹시 뭐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이거 좀 보고 놀란 건데 지금 말씀하신 그 논의가 세종 11년에도 예. 나와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논의를 하루아침에 해서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신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세종은 계속 고민해 볼게 하면서 시간을 끈 거예요. 네, 네. 고민하기 위해서 뭐가 정말 정보법을 적중하는 바꾸는 거에 건지. 대해서, 예. 네. 세종은 몇 년을 끌면서 고민을 했고 그다음에 그 말씀하신 세종 14년 3월 15일 기사에 보면은 그 맹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찌 자기의 노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법을 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비 늘리자고 그런 법을 세운 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해요. 도대체 천한 계집이 날마다 그 남편을 바꿔서 행위가 금수와 같으니 그가 낳은 자식은 다만 어미만 알 뿐 아비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노비는 어미를 따른다는 법이 생기게 한 까닭입니다. 교수님께 말씀하신 그 원전이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노비를 늘리고 하는 그런 재산 증식 욕구 때문이 아니라 네. 그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네. 막 흐트러트리는 그게 지금 문제가 됐던 거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네, 대해서 네. 신하들이 빨리 답을 내지 않으면 사회 기강이 흔들린다. 이걸 문제 삼은 거고 세종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뭐 종목법으로 바꿀지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야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본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아까 맹사성 등의 주장에 대해서 일체 무시하고 그냥 재산 네. 증식의 네. 욕구에 세종이 네. 끌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쵸. 팩트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핵심 논제는 재산 증식이 아니었어요. 사회 질서 혼란이죠. 네, 사회질서 강상의 혼란이 문제였고. 문제였던 거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 있는데요. 좀 약간 수학 산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골치가 아파요. 그러나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종모법과 근거 없지만 양천교원에 허용을 해서 노비 인구가 되게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결과로 노비 인구가 확장되었다는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어떻게 주장하는가 보면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죠. 종모법 앤드 양천교원. 그래서 결과가 노비 인구 확장인데 아까 양천교원 허용은 근거가 없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대폭발은 사실인가 이것이죠. 이용 교수 얘기는 15세기 후반 인구의 대확장의 증거가 드는 근거가 한명회의 말을 언급을 해요. 이거 가지고 확장했다고 그래요. 당시에 그 인구수를 추정할 수 있는 어떤 그 수치상의 근거가 전혀 없나요? 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뭐 대구 지역의 한 그런 뭐 기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편적으로 있어요. 단편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뭐 세금 같은 거 걷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전국에 뭐 노비 인구가 막 그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시 뭐 전국에서 증발할 수 있는 군병이 뭐 몇 명이다 이런 게 간혹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거 가지고 대충 가구당 몇 명에서 추산을 하는 경우가 있진 않나요? 군대는 있으나 노비 문제는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건 제 개인 집안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기록된 문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비는 군인으로 증발될 수 없는 거죠? 아니죠. 준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노비는 군대를 안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선 그 이용 교수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명회 얘기할 때 당시 한명회가 말을 합니다. 공노비가 총 45만 명이래요. 산노비가 말고 공노비만 해서 그 가운데 10만 명이 도망 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일반 활동하고 있는 노비는 몇 명인가요? 35만 명이죠.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45만인데 10대 35가 공노비의 존재에 대한 근거예요. 또 다른 곳 한명회 얘기가 뭐냐면 현재 도망 중인 공사노비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는
아까 했던 공노비 플러스 산노비를 합쳐가지고 100만 명이래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한 명의 이 말은 타당한가? 이제 이용 교수님도 세조 13년에 왕명에 의해서 환명에는 전국 공사 노비의 수를 헤아린 적이 있대요. 그러나 근거는 없어요.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봐요. 일단은요. 반론할 만한 근거도 없고 또 한 명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계산을 좀 이제 해보면, 이거 뭐 계산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씨 알아보시겠나요? 노비는 공노비와 산노비가 있는데, 그렇죠? 아까 공노비는 45만 명인데 전체가, 그 중에서 도망노비가 10만 명, 현재 살고 있는 이라는 사람이 35만 명이죠. 그런데 도망 중인 공산노비가 100만 명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산노비는 몇 명이에요? 도망 중인 산호비가 90만. 그렇죠. 도망 중인 산노비가 90만 명이죠. 자, 그러면 이 비율을, 근데 살고 있는 것은 확인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전체 노비가 모르니까. 그렇죠. 이제 이용 교수님이 여기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35대 10이니까, 그렇죠? 네. 여기도 비율을 하면 90대, 이게 40% 정도 되잖아요, 이게요. 맞나요? 35대 10이니까 40% 확인했더니 약 315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합쳤더니 400, 맞나요? 450만? 405만. 405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합쳐서 산노비와 공노비 합쳤더니 450만 명이라는 거예요. 이 주장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나요? 근데 공노비의 도망률이 그렇다고 해서 네, 산호비의 도망률이 공노비의 도망률이랑 같을지 아닐지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산노비는 어찌 보면 더 도망다니기 힘들 수도 있어요. 주인이 다 일일이 보고 같이 살고 그러기 때문에. 공노비는 이제 관청에서 수령이 잠시 뭐 하면 도망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같다는 전제가 사실은 상당히 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럼 전체 인구를 봐야지 노비 인구 비율을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인구를 100만 명, 900만 명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근거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근거를 이제 내세우는, 사실은 이것도 하는 주장일 뿐이고, 사실 저는 그 당시의 인구를 한 70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보신 거예요? 세종시대에 그런 군을 증발하는 게 16만 명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건 계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근거 갖고? 제가 이제 근거 있게? 세제 개혁할 때 전국 17만 호를 조사시키잖아요. 17만 호를 조사시키면서 지역별로 하는 걸 보고 제가 이제 해서 뭐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700만 명 정도로 봤는데, 아무튼 이건 그 후니까 이게 세조 때잖아요, 이게요. 근데 성종 그 때인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200만 명이 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인구가 늘었대요, 이렇게. 하여튼 이건 저는 뭐 전문가들의 주장이니까 이 부분 일단은 뭐 이렇게 제가 반론할 능력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아니라는 것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여튼 간에 900만 명 정도로 추론을 하고 있어요. 공노비와 산노비가 도망률이 같다는 가정하에서 비도망 실존 공산노비, 살고 있는 노비가 약 40%, 인구의 40%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비 인구가 전체의 40%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근데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하려면 900만 명이라는 것도 사실 주장자가 이렇게 뒷받침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망률이 같다는 가정도 사실은 이게 위험해요. 사상 누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과격하다, 너무나 또는 이제 근거가 취약한 주장을 펴면서 결정적으로 그것이 다 세종시대의 그런 노비 종목법과 양천 교원 때문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치던 것인데, 결정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의 노비 제도에 대한 걸 보면요, 노비가 근데 확장했다 치더라도 가령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층 양민의 삶이나 노비 삶이 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바닥 양민으로 사는 것이나 노비로 사는 거나 그렇게 뭐 비슷하고, 오히려 군역 등을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하천 양민들이 노비로 간 경우, 이른바 투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근데 그것을 없이 그냥 세종이 종목법을 해서 노비 제도 악화시켰다라는 거. 또 하나가 당시 제인 화척 같은 아주 그 기술직의 낮은 그런 사람들이 이른바 심백정들인데요. 노비로 또 유입된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인구가요. 그 다음에 강남 농법을 도입하면서 노비 노동이 아주 필요해지면서 자꾸 노비를 끌어들이는 사회적 요소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종합적 변수를, 요소들을 빼고 종목법과 근거 없는 양천 교원법으로 세종의 노비 계약이 대확장의 근거다 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이거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일단은 그 김재호 교수님 논문에 따르면 네. 조선 전기, 그러니까 1500년대, 1400년대 조선 전기 추정 인구수가 570만 정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기, 네, 물론 이제 연구자마다 약간 추정치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영훈 교수께서 900만이라고 네. 가정하신 거는 다른 연구자들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맞죠. 일단 커요. 예, 너무 차이가 크고, 그다음에 뭐 정말 이 공노비랑 사동이랑 도막률이 같다고 볼 수 있는 네.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고리 찾을 수 있는 논거가 있으면은 좋겠는데 그게 없는 상태로 네. 그냥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는 좀 지나친 가정인 것 같고요. 어떠신가요? 그리고 방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노비가 늘어나는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들이 작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세종의 어떤 그런 두 가지 종목법과 양천교훈을 뭐 무작위하게 허용했다 이런 걸로 바로 그냥 노비폭증의 원흉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는 조금 연결고리가 너무 좀 약하지 그렇죠. 않나. 노비가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네, 있을 수 다양하게 있죠. 예, 존재할 근데 수 거기에 있는데. 대한 종합적인 고찰의 결론으로 그렇게 나오면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세종시대 백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백성의 성군이 아니었다고 그랬는데 네. 과연 세종시대 백성이 노비만 있었나요? 양반 아니죠. 빼놓고? 아니죠. 더 많은 양인들이라고 표현되는 네. 농사 짓고 벼슬을 하지 않은 사대부 아닌 이런 사람도 아주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 빼놓고 노비만을 가지고 일반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지 않았다. 세종 그들의 백성이 성군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도 그 부분을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반 백성들의 삶의 질이 어땠나를 가지고 논문을 썼어요. 몇 년 전에. 이런 논문인데요. 정신문화연구라는 그 잡지에 2009년도에 쓴 논문이에요. 벌써 오래됐네요. 예, 거의 10년 전. 10년 전이죠. 백성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였나라는 주장이에요. 이게 그때 뭐 인용했던 거가 이 함석헌 옹의 얘기인데 세종은 하늘이 낸 임금이었다. 어쩌면 그런 어진 마음이 이 역사에 났을까. 공자가 관중의 역사적 공로를 칭찬했다지만 오늘 우리야말로 이 사람이 아니고 세종이 아니고 그저 짜먹자는 그놈들만 있었다면 정말 짐승을 못 면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세종이 아니고 그냥 계속 그런 착취하는 사람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인데 그 논문을 제가 보면서 세종시대 백성의 삶의 질을 따지는 기준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봤어요. 하나가 얼마만큼 오래 살았나. 그 당시에는요 삶의 질의 기준이 오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수, 오래 살고. 두 번째, 부유함, 경제적인 수준. 강령, 강은 몸이 건강한 것, 영은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유호독이라고 그래서 덕 베풀기 좋아하는 것. 마지막이 편안한 임종, 고종명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먼저 장수에서 양로를 하고 백세상 파악을 하고 면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상당 부분 세종 때 백성들의 삶의 질이 높았던 걸 제가 데이터로 제시했고
부유함에 대해서 토지 생산량 증가라든가 이른바 토지 일결장 생산량이 최고 4배 이상 늘어가고 경작지가 대폭 확대해서 굶어 죽은 사람이 적게 되었다는 것. 그 당시 의료 조건이 어땠는지, 주거 환경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종명이죠. 죽음에 대한 부분. 노비 출산율과 감옥 죄수 생명 보호한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세종시대 그 백성들의 노비뿐만 아니고 백성들의 삶의 질이 전체적으로 아주 높아졌고 이미 그것은 중종 때 많은 지식인들 또는 어떤 그 율곡 이 뭐 조선후기 정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그렇게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근데 이런 일반 백성들의 삶의 질을 보지 않고 오로지 사대부들의 재산 욕구에 사로잡혀서 노비를 계약을 했고 그 원흉이 세종이다. 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저를 보여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요. 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왜 이렇게 심한 프레이밍을 하시는지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저는 오늘 다시 한번 느낀 게, 우리가 세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 세종 하나만 봐서는 되는 게 아니라, 그 조선시대 전체의 흐름과, 그리고 그 세종이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그런 영향력을 좀 밸런스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안 보고 한 분야만 이렇게 딱 꼭꼭 집어서 파헤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보고 싶은 네. 것만을 딱 뽑아가지고 이렇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마치 우리 그 사진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앞에 막 달려가는데 도망가고 뒤에 사람이 칼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만 딱 확대했더니 마치 이 발이 이 사람을 탁 치는 것처럼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왜곡 현상이 지금 세종시대 노비 문제에 대한 것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실록을 말씀하시니까 정말로 뭐 방송국도 좋고 신문사도 좋고 한번 정말 하나하나 팩트를 체크하면서 세종의 그 잘잘못, 저도 세종을 그냥 뭐 감싸고 할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팩트에 의거해서 한번 그 논쟁을 또는 서로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정식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와, 아,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아는 PD들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